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전과 충남을 합치는 행정통합 논의가 2020년 연말 전국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 관리의 획기적 진화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포함한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대변인님이 누구보다 수고 많으셨을 감사합니다. 거예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하다 보면 그 대변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얼마나 기자들 전화에 시달리는지 잘 압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 이야기보다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역동적인 한 해를 달려오신 국민들께서 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국민들께 이제 수고도 말씀하셨고요. 예. 아무래도 박수현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통합,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예.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저 얘기하지? 그리고 최근에 좀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몇 달 전에 이렇게 관련한 법안 발의도 하고 또 지역에서는 꼭 당 문제를 떠나서 좀 공유되는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도 했지만 이 시점에 이 논의가 부상한 배경이랄까요? 이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5일 날 대통령께서 네. 천안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12월 18일 날 민주당의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상의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때 대통령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도 그 말은 안 나왔던데 저는 유심히 딱 기억하는 게 첫 말씀이 역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수도권의 재집중화 초과밀화 그다음에 지방의 지역 소멸 이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른 분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분야를 잘해도 대통령 임기 전체 평가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겠냐. 또 다시는 사실은 어떤 평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지방 소멸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된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졸속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잔 물결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큰 이 강이 바다로 나아가는 그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그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지방소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이 난제가 있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이 부분이 이제 연관돼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지자체장 뽑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셨고 민주당은 특위 구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선거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내년 2월에 쯤 통합위원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서둘러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대전 충남은 사실 김태흠 충남도지사님하고 이장호 대전시장님께서 이미 이것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해온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일종 의원께서 특별법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충분하게 법안 통과를 조금 다듬고 보완하면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하다. 이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이 문제는 이 초광역
수도권의 이 거점을 형성하는 데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은. 네네.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도 경계로 나눠져 있던 이게 이상하게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국토인데 이 도 경계 그려놓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정서가 달라요 이게.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광역 교통망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을 따라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물자, 사람, 자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주민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나중에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행정 통합을 한다. 이것이 학문적 이론적 이견이 없는 순서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이게 약간 순서가 이쪽이 먼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김태흠 지사와 이장훈 시장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너무 마지막 단계를 그냥 한다. 절차를 잘 밟아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똑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네.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지방 분권을 해 주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성패는 이 또 중앙행정사무 장관의 권한, 네. 중앙정부의 권한 이것을 얼만큼 지방 분권화해 주느냐 그리고 그걸 받침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얼마나 해 주냐 이 두 네. 가지가 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과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지방 분권과 재정 권한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탑다운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그 핵심 부분을 약속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탑다운 방식으로 해도 바텀업 방식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절차대로 차분차분 하자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를 확보하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지만 이미 진척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대통령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이 뭐를 이제 최대치로 주면은 이게 더 효과적일 거고 성공 가능성 높다고 한 게 자치분권 권한하고 재정분권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부여한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언뜻 확 와닿지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대전시장이나 지금 충남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어떻게 설명하면 지금 이게 강력하지가 않은 게요. 예. 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게 수십 년간 변하지가 않은 뭐 중앙 주도입니다. 행정사무도 계속 마찬가지로. 서울 올라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달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를 대체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네네. 들여다 보니까 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앙 어떤 위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줄여서 지특회계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자율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도지사가 자기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네. 그러면 중앙정부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게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네. 그 자율개정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업 개수로 따지면 4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 첫 해 26년도에 얼만큼 이게 변화됐냐면 25년 동안 3조 5천억밖에 안 되던 것을 10조 6천억으로 3배 정도 늘렸어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의 개수도 40개에서 120개 정도로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지방의 독특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하고 그것을 글로컬화해야 네. 세계화해야 사실 비전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짜준 메뉴판을 가지고 그것도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 돈 절반 내면서 입맛에도 잘 맞지 않는 네. 그런 메뉴 선택해서 언제 지방의 맛을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첫 해에서 이런 확실한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 국가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실천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행정 통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의지와 자격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약간 정치공학적인 질문 이제 네, 한 네. 2개 정도 할게요. 그러세요. 장동혁 대표는 관건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거 야당에서는 이제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면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은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려면 이전에 해서 아예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날 12월 18일 날 대통령과 예. 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이 오찬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여쭤봤습니다. 대통령님 구상이 이게 지방선거 요번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신 거냐. 네네. 대통령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나면 또 유야무야 돼서 임기 다 지나고 못한다. 서둘러서라도 어쨌든 예. 선거 전에 통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또 자신감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김태흠 현재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도 대전시 의회와 함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진행을 해왔고 주민 협의체 이런 것도 만들어서 네. 이미 뭐 주민 의사 수렴이나 이런 절차도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도 이미 발의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지만 모으면 된다.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제 뭐 정치인이시고 야당의 대표시니까 그런 공학적인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예. 충청 지역구네요. 생각해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보령 서천 지역구시니까요. 그 지역 정서는 또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이게 이제 수도권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부권, 충청권이거든요. 네. 거리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 규제를 하니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가 연간 한 뭐 4,500개씩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 네. 대부분을 충청권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지방 분산이라고 하는 이 정책 국토 균형 성장이죠. 지금은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충청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제2 수도권으로 소위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의 이 지방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충청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 모델화해서 전국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잔자리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대전 충남 통합이라고 하는 원포인트 통합이 아니라 이것이 선도 모델에 되어서 반드시 성공해서 전국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토 관리 정책의 일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였다면 이제는 20여 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재집중하는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성장이고 네. 행정 통합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철학적 기반 위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어젠다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거를 앞둔 원포인트 통합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충남 지역의 큰 수혜 1차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지역구 유권자들 지역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 한 4,500개씩 충청권으로 내려오던 수도권 기업이 한 10개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앙의 사무 분장을 지방으로 권한을 주고 재정 권한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이러한 것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 두 핵심이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네. 집권당이 이렇게 하니 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야당이 이 문제를 그렇게 추진을 해온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핵심인
이 지방 분권과 재정 권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는 같이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네. 이 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넉 달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금 짐작되는 바도 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약간 그 일단을 밝히시긴 했는데 첫 기자회견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쁩니다. 그래요. 취임 147일 만인가 그런데 그동안에 왜 도대체 기자회견을 안 하는 보통 아무리 안 해도 100일 때는 하는데. 얼마나 그죠? 시달렸겠습니까? 예. 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연히 하는 그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때마다 제가 오늘도 사회를 보면서 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 오로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일만 돋보이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 때문에 네.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믿어주시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제가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님 여러분 제가 드렸던 설명이 진실임이 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진심입니다. 또 어느 정부든 집권 초기에 개혁의 과제를 당연히 부여받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12.3 불법 비상계엄의 이런 모든 민주주의가 무너진 문제를 청산해야 하는 이 과제까지 떠안은 정부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청래 대표는 해서 기자회견을 안 한 것이고요. 언론 인터뷰도 안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결론은 뭐 당 대표라는 위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내하고 받아들여야지요. 네. 라고 그렇게 늘 147일을 기다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 정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생 이런 현안은 정부가 하는 대로 당은 뒷받침하면서 그렇습니다. 따라가겠다. 네.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 어쩐 사법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개혁 문제 이거는 당이 앞서서 치고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제가 너무 해석을 잘해줬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 뭐 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예. 제가 아마 수십 번도 지금 하신 말씀을 브리핑을 똑같이 했어요. 예. 이 개혁과 청산의 시기에 이런 이슈는 당이 반발짝 앞서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때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도 좀 밟아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청산과 개혁의 이슈를 당이 정부나 청와대와 똑같이 어깨를 보조를 맞춰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겠습니까? 그 대신에 대통령께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개혁 안 하냐 청산 안 하냐라고 비판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당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의 문제 뭐 경제정책, 부동산 문제, 집값 이런 문제는 얼마나 민감한 겁니까? 그런 것은 당이 우후죽순으로 앞서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정부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하고 당은 조용하게 그걸 뒷받침하는 네. 이런 어떤 국정과 당정 운영의 기조 이것을 저희는 비교적 잘 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법이라는 요 질문을 하기 전에 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근데 이거를 조금 일찍 다시 꺼내든 거 아니야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1인 1표제 있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이 또 이제 예상의 부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고 그 그렇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나왔던 주제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또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 당대표의 소신인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예. 우선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는 당대표의 주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0대 1까지 가까이 가는 그 표의 그 어떤 가치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네. 그 당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따라 점점 줄여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시던 시절에 20대 1까지 급기야 줄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줄은 것을 정청래 대표는 이제 1대 1로 이제 합시다라고 공약을 했고 당선이 이제 된 것이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룰에 반영이 돼야 돼요. 1대 1 이 가치가. 그래서 지방선거 룰을 바꾸려면 1대1 이 문제를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당원 1호와 당원 2호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저희가 다른 오해를 받을까 봐 중앙위원 투표할 때 네.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투표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또 이렇게 좀 고문님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되게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카톡으로 투표를 하는데 네. 잘 몰라요 이게. 그리고 내용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해받을까 봐 안 했다. 그 전화도 이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 독려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원 1호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것은 2표 차이로 제적과 반대 2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고 1인 1표 관련된 요 내용들은 이제 27표 차이로 부결이 제적과 반수 부족한 건데 근데 투표한 찬성률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의 어떤 저희가 미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1인 1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타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네. 그것을 또 수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지 않고 그래서 잘 당원 1호도 수정안을 재부의해 가지고 그 좋다 그러면 절반씩 절충안을 하자. 그래서 과거에 상무위원들 100%로 투표하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위원회 그런 어떤 순위 투표를 권리당원 50%와 네. 상무위원 기존의 50%로 해서 통과가 또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지방선거 룰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약속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1인 1표 어차피 한 거니까 정청래 대표 임기 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3월 넘어가면 지방선거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대표 임기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이 문제도 어차피 이 찬성률은 높게 확인이 된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부결됐던 것이 그런 어떤 행정의 어떤 미비 이런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임을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예. 요 시점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그 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한 걸 보니까 일단 추천 대상 이거 갖고 그러니까 추천자 예, 갖고는 여야가 좀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예. 그 수사 대상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입장차가 여전히 있는데 네. 그렇다면 거론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야당의 주장 중에 좀 무리하다고 보는 게 있으십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 야당의 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지금 여당의 안이 오늘 오후에 발의가 된 것입니다. 잠시 전에. 예, 예. 이것은 서로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방법 절충안이 나와서 단일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천 어떤 주체 뭐 대상 이런 부분들을 예상과는 달리 수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저희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야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추천을 제안을 했거든요. 충분하게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법 왜곡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야 이건 좀 무리 아니냐 이런 게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이석연 위원장 같은 분은 문명국가의 수치란 얘기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요. 그 말을. 네. 자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하는 겁니까? 신중히 검토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시대적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법 왜곡죄나 내란 전담 재판부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사실은 사법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습니다. 네.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 정치, 정당이 이 기관평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만년 꼴찌였다가 이번에 꼴찌를 드디어 벗어났어요. 누가 꼴찌예요? 사법부가 꼴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사법부는 검찰과 달리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도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기는 믿을 만해.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는 안 되겠어. 사법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알았는데 큰일 나겠어라고 하는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치보다 사법부가 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뭐 사법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대적 산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간혹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산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결과들이.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일방으로 밀어붙일 거냐? 그렇지 않지요.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든 또 그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 보면 네. 뭐 지금도 우연이다 막 공세는 하지만 거의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오래 거치면서 그것을 수정에 재수정 누더기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거든요. 이 법 왜곡죄나 이런 거 역시도 네. 이제 1월 필리버스터에 막혀 있습니다만 연내 처리는 안 됩니다만 1월 달에 처리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세밀하고 풍부하고 깊게 거치면서 그렇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 내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입니다. 네. 자, 면직된 보좌관들과 어떻게 보면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초에는 좀 약간 뭐 그 거치가 어떤 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발표가 심각하게 나올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어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 소통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정말 국민과 당원, 당에 네.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30일경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여기까지가 소통의 내용입니다. 다만 네네.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제가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어떤 국민께 송구한 그런 마음을 김병기 원내대표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2, 3일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간이.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서 그래도 집권 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본인께서 여러 가지 판단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과 저도 통화를 어제 좀 했습니다만 오늘도 통화를 했고 네.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혼이 나시지만 본인으로서는 해명하고 싶고 억울하신 분도 또 많은 것도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2, 3일 정도 가지면서 정리를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네. 마지막 연말 연초 메시지 네, 한 네.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요? 예. 대변인님.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역동적인 한 해를 살아오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그 제목이 기도하는 정치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고 비전일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성찰하고 비전을 그런 속에서 갖는 정치, 그런 정치야말로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